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영국 처칠 수상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독가스 사용에 대한 결벽증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문명화되지 못한 부족의 독가스 사용을 나는 강력히 지지한다. 그게 자서전에 나온 문구입니다. 그는 또 인도 기근 때 300만 인도인이 아사하는데도 식량 공급을 못하게 했죠. 인종주의자, 백인 우월주의자, 냉혹한 보수주의자인 처칠은 그러나 협상이 아니라 전쟁을 선택해 영국을 2차 대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물론 역사에는 정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협상의 타이밍을 놓쳐서 지도에서 아예 사라져버린 국가들 많죠. 국가안보를 진보보수 어느 쪽 세계관과 방식이 더 잘 다룰 것인가에 대한 정답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 다릅니다. 현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결국 구축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지난 10년간 보수는 주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4차 북핵 실험에 박근혜 정부는 휴전선 확성기 설치로 대처합니다. 핵 실험을 하는데 확성기를 설치했고 그 확성기 사업은 입찰 비리로 브로커들이 구속되는 걸로 끝이 났죠.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지난 10년간의 보수 실력이 그 정도였습니다. 최근 급박하게 돌아가는 주변국 정세를 보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보수 적어도 이 국면에서는 당분간 협조는 못할 망정 손은 치지 말자. 갈 길이 바쁘다. 이번 주 생각이었습니다. 오프닝을 읽다가 오늘은 혀의 컨디션이 괜찮다를 깨달았어요. 방금 안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괜찮다는 말을 하려고 하다가 혀가 다시 껐네요. 좋았다 안 좋았다 하니까요. 예, 잘 읽히는데 그러면서 자, 첫 번째 뉴스 뭡니까? 네, 어제 평양에서 열린 남측 예술단 공연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부부 동반으로 참석했습니다. 또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등 평창올림픽 당시 남측을 방문했던 북측 주요 인사들이 공연을 관람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취현진을 만나서 문화예술 공연을 자주 해야 한다면서 남측이 봄이 온다라는 공연을 했으니까 가을엔 결실을 갖고 가을이 왔다라는 공연을 서울에서 하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레드벨벳 보러 오는지 관심이 많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요. 원래라면 내일 공연에 오려고 했는데 일정을 조정해서 먼저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합동 공연을 봤기 때문에 자기도 남측의 단독 공연을 보는 것이 인지상정이다라고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우선 이 레드벨벳 저는 최근에야 이 아이돌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알게 됐는데 예. 국내 예를 들어서 포털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게 화제가 됐었나 봐요. 네, 걸그룹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언제 오느냐. 김 전 위원장이 레드벨벳을 보러 오지 않을까? 아니다, 뭐 등등. 근데 이 말을 했다는 이유는, 했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의 인터넷 커뮤니티 여론도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남한을 파악하는 정도, 김정은 레드벨벳 보러 올까라고 하는 커뮤니티의 어떤, 혹은 뭐, 인터넷 게시판의 반응도 아는 정도에 비해서 우리가 거꾸로 김정은 위원장을 파악하는 정도가 너무 약하다, 낮다, 모른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인터넷을 많이 하나 봐요. 예. 그리고 레드벨벳에 대한 제가 이해도를 높이려고 빨간 맛이 가사를 아까 보셨죠? 네. 가사를 들어봤거든요. 이것은 북한에 갔으니까요. 가사를 좀 들어보려고 하다가 10초 만에 깨달았어요.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다 내가. 예. 그 가사를 이해할 수는 없었고 제가 듣다가. 근데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게 됩니다. 최근에 왜 북중 회담. 예, 정상회담 했습니다. 예. 이 북중회담을 예상했던 국내 전문가는 아무도 없어요. 이제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할 줄 알았던 전문가도 아무도 없고, 지금까지 익숙한 시각만으로 북한을 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어떤 질적 변화가 시작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시각으로는 게다가 우리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거나 해석하는데
굉장히 약하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 사회에는 이제 친북, 종북, 이라는 금기가 있잖아요. 그 선을 벗어나면,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들조차 그 선을 벗어났을 때 겪게 되는 어떤 곤란함, 피곤함, 또는 뭐 어떤 싸워야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잘 안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종의 이제 사회적 컴플렉스 안에서만 사고하다 보니까, 근데 실제 북한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좋든 나쁘든. 여전히 잘 모르고 있죠. 저는.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 우리가 이렇게 금을 그어놓은 안에서만 움직이는 북한이 아니잖아요. 그건 상관없죠. 자기들, 판단에 따라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친북, 종북, 이런 종류의 금기 안에서만 사고하면서 생기는 한계 때문에 북한에 대한 예측이나 분석이 대단히 왜곡되어 있다, 오판하고 있다.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요즘 계속 절실히 합니다. 북한에서 중국에 간 것이 김여정이냐, 뭐 최룡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가 김정은이냐. 근데 그것조차 못 맞추는 게 이제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저를 포함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북한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파트너로 바라보는 세상에 살게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요즘 나오는 뉴스의 정도가 그렇습니다. 자, 관련 뉴스가 몇 개 더 있죠? 예. 네, 방북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3월 30일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바흐 위원장에게 IOC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했다라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라고 하는데요. 또 북한이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겠다라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보통 국가 뭐 그런 용어를 사용한 건 아닌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보통 국가로 정상적인 국가로 가는 행보겠죠. IOC 위원장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또 관련 뉴스가 더 있죠. 예. 네, 뿐만 아니라요.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된 데 이어서 북러, 북일 접촉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지난 29일 현지 시각인데요. 북한 내무상의 러시아 방문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한 말인데요. 리용호 북한 내무상의 방러 일정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까지도 작업이 진행 중이고 가까운 미래에 리 외무상의 방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일 정상회담이 거론되고 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도 현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올림픽 때 한반도기, 그다음에 아이스하키 단일팀, 그다음에 평양공원에 대해서 북한 체제 선전이라고 난리쳤잖아요. 실제로. 그럼 이번에 평양공원은 남한 체제 선전이라고 막 좋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좋아해주지 않아요. 보수 매체에서도. 저는 항구전쟁 이후로 한 60년, 70년 만에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고, 예. 역사책에 기록될, 시기에 우리가 지금, 근데 안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겠죠. 생각해보면 지난주에 북정회담이 있었죠. 어제는 평양공연이 있었고, 이달 중순에 미일 회담이 있다고 하고요. 아베와 트럼프. 아베가 지금 급하잖아요. 그리고 이달 말에 남북 회담이 있죠. 네, 가장 하이라이트죠. 그 다음 달에 북미 회담이 있다고 하고, 북일 회담도 한다고 하고, 북러 회담도 한다고 하고. 네, 가능성이 우선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되거나 이제 될 것 같아요, 다. 지금까지의 추세나 속도나, 결정으로 보면, 남북미 회담 얘기 나왔더니 중국에서는 남북 미중 회담 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네. 평화협정 제안했다고요. 교토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두세 달 내에 정신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정신없이. 굉장히.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근본적으로 다시 저를 포함해서 저 스스로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그 정보가 너무 없고, 네. 판단이 너무 제한적이었구나. 업데이트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도. 여하간 주변국들이 다 난립니다, 지금. 예. 다 날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각자들.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도 있을 가능성이 높죠. 예. 네, 우선은 외무상이 가기 때문에요. 그 이후 작업들이 이루어질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죠. 김일성 때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등거리 외교라든가, 구소련과 중국을 굉장히 잘 다룬다. 일종의 균형 외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등거리 외교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구소련하고 군사 관련 협정을 맺고 바로 며칠 있다가 중국과 또 군사 동맹 맺고 이런 식으로 잘했었거든요. 여하간 큰 변화가 지금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이 남북 미중 평화협정 제안도 했죠. 네. 네, 그렇다고 일본 교토통신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시 주석이 북핵 육자회담을 대신할 안보 논의의 틀로 4개국 협의를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고요. 중국 쪽에다가 북한에 대한 압력 유지를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세계적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 분쟁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사태를 주목했기 때문에 세계 최대 현안을 해결하는, 트럼프가 그걸 해결하는 당사자가 되고 싶은 것처럼 중국도 그걸 해결하는 당사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거꾸로 이제 북한도 방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난리예요, 난리, 지금. 네, 그렇습니다. 소식통 인용해서요. 시 주석이 7월 26일, 그러니까 한국전쟁 휴전협정 65도를 맞이해서 북한 방문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현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올 뉴스가 최근에 한 달에 한 번 정도에서 2번 정도 나오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주변 국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예. 점점 방정식이 고차원이 되어가는 거죠. 이전에는 남북 그리고 미국만 껴있다가 거기 중국이 끼고, 중국이 끼면 일본이 끼고 싶겠죠. 왜냐하면 원래는 남한을 중재자로 북한과 미국이 만나는 거였다면 지금 북한 뒤에 중국이 꼈잖아요. 힘의 균형을 위해서 일본이 우리가 그러면 미국 뒤에 쓰겠다고 하는 찬스가 일본 쪽에서는 생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또 러시아하고 만나서 또 밸런스를 맞추고. 그런데 중국은 이 가운데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싶고 트럼프는 그걸 내줄 생각이 없고 복잡합니다. 자, 외교가 이렇게 중요한 적이 있었던가, 그런 능력이 있는 우리 정부, 그런 능력이 굉장히 절실히 요구되는 거죠. 예. 물론 또 한쪽에서는 그런 북한을 전혀 믿을 수 없다는 해석과, 또 한쪽에서는 미국이 언제 그런 약속을 지킨 적이 있냐, 이런 해석과 어려운 굉장한 고차방정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양재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시진핑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3월 30일에 문재인 대통령 예방했습니다. 양재츠 위원은 우선 지난해 사드 배치 문제로 제안했던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중국 요인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요. 양 위원은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조기에 출범하자면서 고위급 관계자들이 이른 시일 내에 만나자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고요.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나서 비핵화 문제만 얘기했을 것 같은데 미세먼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미세먼지하고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얘기하고, 네, 사드 문제도 이야기가 됐고요. 그렇군요. 그랬다고 합니다. 사실 비핵화 문제는 자세히 공개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만 자세히 나오네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의 타결을 북핵 협상 뒤로 미룰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또다시 걸고 넘어진 건데요. 보름 전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시키듯이 말하더니 이번에는 북핵 협상과 엮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미국 대통령하고 완전히 다른 부류인 게 분명한데, 지금 이제 북핵 협상에서 이제 남한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예, 이 한미 FTA 카드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남한이 미국이 볼 때 북한에게 유리한 어떤 결정을 한다든가, 혹은 유리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훨씬 더 유리한 방향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런 카드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전통적인 동맹 개념 같은 게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태극기 부대는 착각하지 말아셔야 될 게, 과거에는 한미 동맹 혹은 이념 또는 오랜 전통적인 우방의 관점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트럼프는 전혀 아닙니다, 보면. 예. 그런데 이제 역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뭐 동맹이나 뭐 이념이나 오랜 우호적인 관계, 그런 가치에 대해서 전혀 눈길도 안 주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의 기회가 생겼다라고 저는 해석하는 것이, 그런 눈으로 보면 한 번 더 문제는 일본의 이해가 미국에게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항상. 일본이 마지노선이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본의 이해가 미국에 의해서 관철되는 정도가 훨씬 더, 미국도 항상 그런 얘기 했죠. 훨씬 더 중요한 우방이라고. 트럼프조차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틸러슨도 그런 얘기를 네. 했고요. 그 속내를 처음 얘기한 거죠. 과거에는 항상 일본도 중요하고 한국도 중요하다고 하다가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사실을 폭로한 거거든요. 실제 그랬어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이 있는 게 항상 보수 정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일본은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그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남북 관계가 이런 식으로 분단돼서 고착되는데 한 요인이기도 했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보니까. 자기한테 오로지 이익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예, FTA를 북핵 협상 뒤로 미루겠다. 북핵 협상의 지렛대로 쓰겠다. 이런 발상을 짜증내하지 말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예. 네, 백악관 참모들도 모두 놀랬고요. 외신들도 깜짝 놀라서 제각각 보도를 쏟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점에서 가치 판단이나 동맹 이념 이런 판단이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이익만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런 기회가 왔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하게 되고, 이 기회를 놓치면 트럼프 이외에 다른 대통령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리하고 마구잡이로 이익의 눈으로만 보는 것.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익만 된다고, 이익이 될 거라고만 이해시키면 다른 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예. 훨씬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기가 쉬워졌다. 복잡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외에 다른 뉴스도 많으니까 이제 이 남북한 문제, 주변국 문제 넘어가서 다른 뉴스 짚어보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서 부인인 김유록 여사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열흘 더 연장한 검찰은 조사를 계속 시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김유록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당초 3월 2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이 합의한 내용이었는데요. 바로 직전에 김 여사가 갑자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합니다. 김 여사는 변호인단을 통해서 대통령도 조사를 거부하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응하겠느냐라고 적은 손편지를 검찰에 전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일이 다음 달 10일로 연장이 됐는데 관련해서 검찰이 계속해서 조사를 시도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강제 수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치거나 하지 못할 거라는 계산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말이라도 실수하면 불리할까봐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변호인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요인이거든요. 수사도 거부하고. 자, 근데 그 카드 외에는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온 가족이 그렇게 대응하는 것 같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변호인단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게. 조사 자체를 안 받으니까요. 예. 하지만 재판에는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자, 다음은요. 네. 또 게다가 측근들도 줄줄이 검찰에 가서요 보강 수사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JTBC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영 다스 부사장이 어제 검찰 조사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스의 5대 주주인 김창대 씨, 재산관리인 정모 씨도 소환됐다라고 합니다. 특히 김창대 씨의 진술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김창대 씨는 최근 조사에서 자신이 보유한 다스 지분 4.2%가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다라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하자 마음 바뀌고요. 해외에 머물고 있다가 돌아와서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제목 정도 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제 MBC 스트레이트가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식 사장과 언론사 간부들 사이에 문자 메시지를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들이요 면면이 눈에 띄는데요. 예를 들어서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은 거의 대한민국 자체만큼이나 크고 소중한 우리 삼성이라는 게 제가 갖게 된 삼성관입니다. 라는 거고요. 삼성이 구현하고자 하는 게 저희가 걷고자 하는 길과 같다라고요. 한 언론사 간부가 문자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삼성이 대한민국 자체만큼 크고 소중한 우리 삼성이네잖아요. 언론사 간부가. 자신들이 걷고자 하는 길과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있고요. 심지어 어떤 간부는 무한 충성이다라는 문자를 대놓고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삼성공학이라고 말해왔는데 그게 이제 레토릭이 아니라 실제 그랬던 거예요. 언론사 간부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사장들 혹은 신문의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삼성을 다루냐 안 다루냐 삼성 문제로 당분간은 미디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또 있나요? 네, 자원외교 관련해서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KBS도 자원외교 잔혹사 관련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2011년 광물자원공사가 매입하게 된 산토도밍고 구리광산인데요. 매입액이 2,500억 원이었지만요. 여전히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 광물공사가 문을 닫게 된다라고 합니다.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예. 우리 공사가, 중앙정보공사가 문을 닫는 게, 이 문을 닫게 만드는 게 자원외교거든요. 예, 이 자원외교가 단순히 투자 실패냐. 예를 들어서, 광물공사만 하더라도 5조 이상 쏟아부었는데, 돌아온 건 5천억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6,900%라고 합니다. 6,900%. 이명박 정부 이전에 100%였어요. 그게 6,900%가 됐습니다. 예. 이게 단순 투자 실패냐.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철저히 파서 왜 공사 하나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게. 중앙정부의 공사가 문을 닫았는지 철저히 파헤쳐야죠. 예. 시작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다. 예. 100억으로 지금 수감돼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달 27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일자가 확정됐죠. 자, 이제 비핵화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 모셨습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뭐 이 문제를 저희가 뭐 15분, 20분 떠든다고, 해결될 것 같진 않지만, 당연히.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거든요. 리비아식 해법이니, 뭐 이란 해법, 뭐 우크라이나 해법.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처음 들어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좀 정리를 앞으로 제가 계속 모실 예정이고요. 예. 예, 예. 오늘은 정리를 좀 해보려고. 리비아식 해법이 뭡니까 이게? 예, 리비아 해법은 2003년 12월에 카다피 국가수반이 자진해서 핵 프로그램 포기를 선언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포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당장 요구했다기보다는 이라크 침공이 있었을 때 다음 타겟이 누구냐 했을 때 이제 아마 카다피가 될 거라고 하는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포감을 느낀 카다피가 영국에 이제 중재를 요청해가지고 영국의 중재로 미국과 협상해서 결국 이제 자진해서 핵 포기하는 방식으로 핵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도 매우 빠른 속도로 핵 프로그램 포기가 이루어진 그래서 이제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먼저 핵을 먼저 포기하고 그러자 미국이 국교 정상화를 하고 그리고 제재도 다 풀어주고 그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리비아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1988년 페난기 폭파 사건에 리비아가 연루됐다는 게 이제 드러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라크 다음이 리비아다라고 하는 게 거의 뭐 국제사회에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다피가 이제 상당한 공포를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와 사례와 달리 리비아의 경우는 사실상 이제 그 자진해서 포기 선언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복한 사례라고 보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리비아가 안전을 보장 받은 줄 알았는데 몇 년 후에 제거되잖아요, 사실은. 나토하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예, 2006년 5월 달에 이제 대사급 교환을 하는데 그 이후 이제 5년 만에
이라크와 달리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지원을 받은 반군에 이어가지고 리비아 정권이 붕괴하게 됩니다. 제거되죠. 예. 그래서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게 리비아 해법이라고들 알려져 있는데. 그죠? 예, 당시에 처음에 이제 리비아가 그 수교할 때도 이제 미국에서는 리비아 방식을 따르라고 했고, 그때도 이제 이런 위험성을 계속 북한이 제기하면서 거부했습니다. 특히 이제 카다피 국가수반이 2011년 초에 2월 달에 이제 제거되면서,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가지고 그것 봐라, 우리가 옳았다. 그래서 이제 리비아 해법은 뭐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지금 갑자기 볼턴이 리비아 해법을 들고 나오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말이죠. 리비아 해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들고 나오니까 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그거 지금 안 통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하자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사실은 볼턴은 옛날 사람입니다. 네오콘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지금 그동안 리비아 해법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가 볼턴이 국가안보보장에 기용이 되면서 갑자기 이제 리비아 방식이 마치 대안인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리비아 방식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볼턴은 개인 의견이라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개인 의견이고 또 실제로 볼턴이 이제 정식으로 국가안보 보장이 됐을 때 리비아 방식을 실제로 추진할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본인은 뭐 평생 떠드는 게 그거니까 떠들고 있는데 보좌관 되기 전에 그것이 미국의 정책이 될지는 믿을 수 있습니다만 리비아식 해법이 자꾸 나오니까 한번 짚어봤고요. 이렇게 될 일은 거의 없다. 예,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고.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이란식 해법 얘기지 않습니까? 이란식 해법이라는 게 또 뭡니까? 이란 방식은 지금도 진행 중인 건데요.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8천만이 넘고, 산유국이고, 또 카스피를 건너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다루기 힘든 상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아파의 종주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란 핵 협상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핵 투명성을 보장하고 두 번째는 핵무기 개발하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을 하는 이런 조건하에서 단계적으로 이란에 대한 이제 제재를 해제해주는 이런 방안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이 추가돼서 이런 약속을 이제 이행을 이제 보장을 했습니다. 소위 이란 육자회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강대국들이 다 껴서 이렇게 약속하면 미국이 지키지 않으려고 해도 다른 강대국들의 힘으로 그 협상 유지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데 그런데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 무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 체결된 거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취임 전에 본인의 저서인 불구가 된 미국이라는 책에서 역사상 최악의 합의다라고 이제 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얘기한 뒤에 특히 이제 금년 1월 달에는 120일을 놔두고 바로 이제 5월 12일입니다. 5월 12일까지 이란이 양보를 하면 모를까 양보하지 않으면 핵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입해 보자면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결국 체제 보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미국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레짐 체인지 이거 뒤집지 않는다고 약속해다오. 이게 가장 큰 요구사항. 벌써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계속 요구했던 요구사항인데 그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약속을 했다가 나중에 어기면 어떡하냐. 그래서 나온 게 무슨 소리냐. 주변 강대국들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도 다 같이 합의를 하면 미국 혼자 힘으로 깨지 못한다. 그것의 모델이 되는 게 이란식 해법인데 이란식 해법을 해도 또 미국이 혼자서 안 해. 이거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미국은 이란 핵 합의에 대해서 이제 조건부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외에 있는 이란의 자산 이런 거 다 풀어주고 제재는 풀어주는데 미국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고하겠다라고 사실 유보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유보조항의 마지막 시한이 5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현재는 이제 2025년 10월 18일이 되면 완전히 이제 이란에 대한 제재가 100% 해제가 되고 이란은 국제사회 정상국가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까지 시한을 두면 안 된다.
계속해서 관찰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당초 약속은 이제 이란의 핵시설에 관한 것만 포함됐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기에 이제 탄도미사일도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당초에는 이제 미국이 지목한 핵시설만 사찰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조건 없이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3가지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부분에 협상 대해서 새로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란은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2015년 10월 달에 합의한 이후에 약 1년 반 동안 지금 철저히 지켜왔거든요. 약속을 지켜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그건 무슨 소리냐. 이란이 이제 위반했으면 모르지만 지금까지 잘 지켜왔기 때문에 이 합의를 유지된다는 게 이제 나머지 국가들의 얘기고요. 그러니까요. 트럼프는 이제 그렇지 않다. 추가로 3가지 조건을 동의 안 하면 파기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 이란 측 해법이 통할 것 같았는데 트럼프한테는 안 통하는 걸 보고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북한과 만약에 좀 대비해서 본다면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를 실제로 동의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그 북한에 대한 탄도미사일 또 북한의 인권 문제 또 북한의 이른바 이제 국제적인 불법 활동 이런 것까지 또 생화항목이 이런 걸 계속 제기할 가능성이 이번 이란 핵 합의에 대한 미국 입장을 보면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뭐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떡하냐는 얘기도 많이 문제입니다만은 많이 하지만 거꾸로 미국이 국제적인 그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은 역사도 아주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주 많은데 이렇게 이란만 보더라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하고 그 세계 최강국들이 같이 끼고 거기 독일까지 껴가지고 요 약속은 지키기로 했는데 안 지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란식 해법인데 이란식 해법도 불완전하다 이런 얘기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우리는 쌍준단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예, 원래는 쌍잠정입니다. 쌍잠정입니까? 이게 처음에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2015년 1월 9일 날 북한이 미국에 제안했던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중국은 이제 3자 내지 4자 성어가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나중에 따라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래 쌍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2015년 1월 달에 북한이 미국에 제안한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쌍계병행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은 사실은 2005년 9.1 공동성명을 이제 중국식으로 간단히 표현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새로운 중국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아이디어를 합의를 이제 아주 간단하게 구호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널리 알려지면 그 이전 히스토리가 아니라 이 뒷부분만 알려지면 마치 중국이 내놓은 아이디어처럼 들리겠군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중국에서 한 건 아니고요. 북한이 한 거고 또 육자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원래 그 전에. 예. 자, 그러면 이 북중 회담 때 이번에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이 제시한 또 해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북한은 이제 3월 26일 인민대회당에서 이제 북중 정상회담 할 때 시진핑 주석한테 단계적이고 동시적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동시라고 하지만 원어를 보면은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하고 상응하는 체제 안전 보장을 단계적으로 해달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원래는 이제 동보적입니다. 발걸음을 같이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선 핵포기 후 보상 이런 방식도 아니고 리비아 방식이죠. 예,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선 보상 후 폐기 뭐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만은 비슷한 게 우크라이나 방식 아닙니까? 예, 우크라이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말 나온 김에 우크라이나 방식도 조금 예, 그 우크라이나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방식도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예, 우크라이나 방식은 이제 그 소연방 하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소연방 내에서 이제 러시아 외에도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위성 국가들이.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에는 이제 핵 물리학 그 연구소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한 1000개 정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1000개나 핵무기를. 예. 물론 이제 저기 본국 러시아는 10,000개가 넘었기 때문에 뭐 1000개 정도가 일부 배치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의 그 넌 상원의원하고 루가 상원의원이 넌 루가 법안을 만들어서 이른바 협력적 위협 감속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래도 핵을 포기하려면은 여기 해체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전 비용, 그다음에 여기에 근무하는 핵물리학자나 공학자들의 경우 직업 이전을 해야 되거나 또는 이제 연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이제 전 세계 국가들에 이제 객출을 해가지고 약
16억 달러를 모았습니다. 16억 달러면 지금 한 160억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돈을 이제 제공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제 중국은 아닙니다만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4대 강국들이 체제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더라도 우크라이나를 유지해 우크라이나의 체제를 보장해줬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도 아쉽게도 이게 이제 1995년인데 20년이 채 안 된 2014년 2월 달에 러시아가 이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땅인 크림반도를 합병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모델은 그러니까 보장을 약속하고 엄청난 금액으로 보장을 약속하고 그러니까 핵을 포기해라. 체제 안전을 보장해 줄 테니 했는데 20년 후에 이번에는 러시아가 예. 그렇습니다. 이 보장국인 러시아가 했는데 예. 당시에 이제 오바마 리비아를 미국이 보장하고 미국이 지원한 나토가 들어가서 무너뜨린 것처럼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러시아도 보장했는데 러시아도 크림반도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아무 손도 안 썼고 영국, 프랑스도 사실 러시아가 이제 크림반도 합병하는데 수수방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동부주의 도네츠크 지방 같은 데서는 이제 친러시아 반군들이 아직도 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부분도 뭐 제한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완전한 해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리비아하고 정반대에 가까운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리비아는 핵을 포기하고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리비아 카다피 정권은 제거됐고 사실상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보장을 먼저 해줬는데 금방은 아니지만 리비아도 한 5년 10년 있다가 무너진 거죠. 네, 리비아의 경우는 이제 6년 뒤에 무너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한 20년 있다가 19년 정도 됐습니다. 19년 있다가 예. 이런 한계들이 있다. 이란 해법은 방금 얘기하고 지금도 이란은 이제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진행 중인 상황. 원래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 사례들이 있어요. 국제적 사례들이 있고 과거에 약속했는데 상황이 변하면 힘센 나라들이 약속을 안 지키더라. 이런 게 반복된 역사가 있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제 장기 집권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데 선거를 치르는 나라들은 이제 4년, 5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본적인 희망은 자기 임기 중에 북한의 비핵화를 완료해서 이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 10월 대선에서 이제 재선하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한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년인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 뒤에 재선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게 이제 이 완전한 그 이행을 이제 트럼프랑 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또 그런 점이 있겠네요. 그럼 그 다음에 오는 대통령이 다 뒤집으면 또 그 다음 대통령이 뒤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아마 이제 단계적이고 또 확실한 보상을 받을 때만 트럼프 그만큼만 비핵화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만 마지막 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는 상황. 그리고 당장 이제 오는 11월 6일 미 중간 선거가 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만약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은 이제 600이면 100% 다 바꾸는데 여기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면 미국 내에서 이제 러시아 스캔들이라든지 섹스 스캔들로 인해 가지고 탄핵 움직임이 아마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죠.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기 임기 2년 동안에도 그 약속을 과연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또 불확실한 점이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진들이 정상회담을 이제 7, 8월에 하자고 했을 때 빨리 해서 성과를 내려고 5월 달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잡은 걸로 우리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미 중간선거 이전에 북한에 대한 더 동결이라든지 이거라도 하고 연락사무소 약속 정도 해서 미 유권자들한테 자신의 이렇게 협상이 성과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도자로서 세계를 핵전쟁으로부터 구출해낸 슈퍼히어로. 그렇습니다. 역대 정권이 20여 년을 못했던 것을 본인이 했다 이런 이제 성과를 과시하고 싶어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필요가 있긴 한데 자 이제 복잡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지금 얘기한 서로 하나씩 하는 중국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쌍중.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단결지구 동시에 해법에 대해서 김정은이 이제 시진핑 주석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나오지만 요번에 이제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 예방해서 설명한 걸 보면은 사실상 시진핑 주석도 받아들인 거네요. 김정은의 어떤 해법을 동의해서 한국에게 이제 설득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어가 뭐라고 하시죠? 예,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 아니, 이게 중국에서요. 원래 중국어 표현은 단계성 동보적 조치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뭐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기존 입장이고요. 쌍잠정, 쌍궤 병행이라는 입장인데. 쌍궤 병행. 예, 쌍궤. 그러니까 두 개의 궤도로 같이 간다. 그래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이 같이 간다 이런 뜻이죠. 어디 가서 아는 척 좀 하기 좀 외우려고 하나 봅니다. 쌍궤 병행. 쌍궤 병행이 지금 중국이 받아들인 현재까지 입장 이렇게 보면 동시에 진행한다. 예, 그렇습니다. 중국도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나름의 해법이 있었어요. 9.19 해법. 그죠? 예, 그렇습니다. 9.19 해법. 이거 너무 많네. 그래서 알아야 되니까 9.19 해법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9.19 해법은 이제 북한과 미국이 상당한 이견이 있을 때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새로운 중재안을 만들어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6개국이 모두 합의한 안입니다. 소위 육자회담 때. 예, 4차 회담에서 합의한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합의안보다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리비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우크라이나 다 사실 외국 사례고 안보한 게 우리가 맞지 않습니다. 반면에 9.1 공동성명은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동북아의 지정학적인 조건과 또 북한의 핵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보정을 한다면 9.1 공동성명을 현재에 맞게 수정 보완한다면 새로운 또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새롭고 창의적인 한반도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9.19 공동성명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게 12년 전이거든요, 무려. 예, 이제 9.1 공동성명은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들 그리고 북한이 요구한 사항을 테이블에 다 올려놨습니다. 다 올려놔서 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일단 발표한 게 9.1 공동성명이고요. 그러니까 순서를 정하지 않고 일단 양쪽이 원하는 거를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면 한꺼번에 다 올려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북한은 당시에 고농축 우라늄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미국은 틀림없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합의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현재는 논의하되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있든 없든 없는 상태다. 이렇게 하면은 타협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한 1년 한 3, 4개월 뒤에 2.13 합의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13 합의는 여기서는 이제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폐쇄 봉인만 한다. 이렇게 딱 그중에 그러니까 바구니에 담긴 가운데서 폐쇄 봉인에 해당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만든 겁니다. 합의안을. 그 상황에 따라서 뭐가 될지 안 될지. 예. 그 시점에는 확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합의해야 될, 논의해야 될 내용들을 다 모아놓고.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한 거 먼저 꺼내서 먼저 되는 것부터 한다. 그러니까 이런 폐쇄 봉인은 이제 그렇게 해서 당시 이제 비대위 문제라고 복잡한 문제 때문에 시간이 지체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완료가 되고 그래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2007년 10월 3일 날 이번에 이제 불능화라는 이제 또 목표를 세워놓고 알겠습니다. 불능화에 맞는 이제 또 아이템들을 모아가지고 합의를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시대해봤던 9.19였습니다. 자, 근데 9.19도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예. 이유가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1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처음에 어떤 단계별 목표나 이행 원칙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행하는 과정에. 중간에.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당시만 해도 북한이 핵실험하기 이전이어가지고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 경제적 보상, 중유 100만 톤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북한이 필요로 했던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부분은 불능화가 완료된 이후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비핵화로 들어간다면 그 다음에는 자기네가 체제 안전을 어떻게 보장받을 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종전선언을 통해서 체제 안전을 보장했다는 약속을 일단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당시에 제재 완화 부분과 관련돼서 검증 문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은 모든 핵시설을 봐야 된다고 한 거고 북한은 무슨 소리냐. 핵폐기 마지막 단계에서 모든 걸 보여주겠다 해서 요 세 가지가 걸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수정 보완한다면 새롭고 창의적인 한반도법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9.19가 취지는 좋았는데 실제 실행해 봤더니 부딪힌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정신,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이걸 다시 보완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전혀 생소한 외국 사례를 적용하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실제 적용했던 9.19 해법을 이제 수정 보완하는 그런 방식이 현재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리비아나 뭐 우크라이나든 9.19든 어떤 해법도 직접 입에 올린 적은 없죠. 예,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주변에서 뭐. 다만 이제 이란 핵합의 파기한 걸 보고 매우 강경하고 아마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에 하고 싶어 하지 않겠나. 그랬을 때 한 2년 이내에 비핵화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사실상 어렵지 않은가 이제 우리 정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로서. 오늘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예. 아침이어서 목이 많이 마르셨죠. 예. 자,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월호 2기 특조위가 지난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1기 특조위에서 상임위원 활동을 했던 박종훈 변호사와 함께 1기 때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2기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공장장님. 박종훈 변호사입니다. 네, 우선 화제가 됐던 것은 그 1기 때 황전원 위원이 2기 특조위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유가족들도 문제를 삼았는데 네네. 네, 어떤 문제가 1기 때 있었습니까? 이 황전원 위원 관련해서는?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나는 거는 2015년 1월 16일 날 이른바 이제 김재원 그 당시에 원내수석 부대표가 세금 도둑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세월호 특조위가 그 세금 발언이, 도둑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발언이 끝나자마자 곧 이어서 그거를 받아준 분이 이제 이분이거든요. 이분이 16일 날 그 발언 나고 나서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두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기자회견을 엽니다. 국회에서. 예. 뭐라고 발언을 하냐면 특조 예산이 뭐 황당하고 터무니없다. 예. 뭐 설립준비단 즉각 해체해라. 예. 이게 뭐 특조위 이거 좋은 일을 하는 건데 자원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돈을 이렇게 많이 쓰냐. 이렇게 곧바로 받아서 친 사람이 이 황전원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특조위가 출범도 하기 전부터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도대체 저희는 이제 그때 이해가 안 갔다는 게 이제 뭐 김재원 의원이야 그전부터 뭐 그런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이 비상임위원이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열어가지고 할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고요. 예. 그게 가장 크게 기억 남고 그것이 이제 촉발이 돼가지고 바로 이제 짧은 시간 내에 파견 나왔던 공무원들 다 돌려보내버리고 또 아무런 일도 못하게 되고 실질적인 방해 핵심 세력으로 그때 등장을 했던 거고요. 그거 말고 또 기억이 나는 게 이제 2015년 11월 23일경인가요? 전원위원회에서 이제 대통령 행적조사 의결했지 않습니까? 7시간, 예. 예. 그때 또 그 전원위에서 기자회견 주도하고 뭐 사퇴하겠다고 나가고 그랬던 분이기도 한데 약간 좀 이제 아이러니한 거는 사퇴하고 나가셨는데 이분이 그 다음 주인가요? 곧바로 그 새누리당에 입당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퇴하고 나간다고 해서 곧바로 퇴직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아마 12월경에 새누리당 입당하면서 이제 정당을 갖게 됐으니까 당연 퇴직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아마도 그분이 국회의원 혹시 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 결과는 공천은 못 받았죠. 낙천했죠. 못 예. 받았습니다. 예, 못 받았고.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게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퇴직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16년에 이현 부위원장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었죠. 그분이 또 이제 사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분이 또 상임위원으로 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황전원 의원이 상임위원으로 다시 온 거예요, 5월 달에. 낙천되고 난 다음에. 예, 그래서 저희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퇴하고 나가셨는데, 특조위 해체하라고 하신 분인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약간 이제, 사실 낯이 없잖아요. 해체하라고 나간 분이 다시 상임위원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까지 갔냐면 원래 이제 이렇게 상임위원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저희가 전원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을 하게 되는 게 통상적인데 많은 분들이 도저히 저분을 어떻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냐 우리가. 그래가지고 특조위 해산되기 끝까지 그 부위원장으로 선출이 안 됐습니다. 이분은 또.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해산됐잖아요. 해산되고 나중에 보니까 이른바 이제 청산백서라는 게 나왔어요. 네. 보고서. 이게 뭐냐면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특조위가 해산된 다음에 청산 절차에 들어가서 파견 공무원들이 만든 거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그 청산백서라는 걸 딱 열어보는 순간에 이제 위원장을 비롯한 열심히 조사 활동했던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처럼 표시가 되고
17차 명단에 여당 주천 의원들이 다 사퇴했거나 그만뒀던 사람 이름이 쫙 올라와요. 그것을 이제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항전원 상임위원이었던 거죠. 저희로서는 도저히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분이 또 이기 특조위에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 또 상임위원으로 온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일기 출범할 때부터 방해해서 그다음 국회의원 되려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계속 방해하다가, 그리고 일기가 강제 해산된 이후에 특조위 활동이 엉망이었다는 보고서를 냈던 분이 2기에도 또다시 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1기에서 했던 역할을 볼 때 2기에서도 그런 조사를 방해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요. 예.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분이 성향이 그러하니 또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1기를 활동하셨으니까 그때 그 어려움 또는 뭐 특조위 권한 문제, 한계, 그 2기 특조위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가, 2기에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가, 이거 좀 조합적으로 한번 짚어주십시오. 네. 그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거는 정부 여당이 네.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는 거를 방해하고 있다, 싫어한다는 걸 이미 파견 공무원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모두가 다 알고 있었죠. 네, 그게 제일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 하나하나 할 때마다 파견 공무원들이 움츠려드는 거죠. 혹시 내가 이거를 도와줬다가 나중에 이제 친정이라고 하죠. 원래 파견됐던 곳에 돌아가면 내가 문책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기본적으로 공무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무원의 기본 활동을 좀 하고자 했던 분들이 계셨어요. 사실은 특조위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이제 황당한 케이스가 뭐냐면 진상규명국장 채용에 관한 거죠. 네. 저희가 이제 5월 달부터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려고 인사혁신하고 계속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하는데 누가 했겠어요? 파견 나온 공무원이 주로 실무를 맡았겠죠. 그분이 이제 통상적인 활동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중에 이제 진상규명국장은 예. 별정직 공무원 가운데 가장 최고위급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분이 진상규명 활동을 총 지휘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세월호 특조위가 아시겠지만 8월 4일에야 이제 그게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너무 늦어진 거죠. 예. 1월에 시작해서 돈은 8월에 나왔죠. 8월에나. 그렇죠. 예. 실제로는 뭐 8월 말에 나왔는데, 그렇게 되니까 진상규명국장을 이런 식으로 하다가 너무 늦어지니까 진상규명국장을 공고하지 않고 내부 절차를 밟자, 이렇게 이제 협의가 된 거로 저희는 알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진상규명국장을 채용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이제 그 식사를 하러 같이 갔는데, 이 담당했던 분이 전화를 받고 펑펑 우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이제 왜 벌어졌냐, 이제 나중에 제가 물어봤죠. 사람들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랬더니, 이분은 이제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활동으로서, 공무원 채용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거죠. 진행했는데, 위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죠. 청와대에서 아마 인사혁신처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이제 뭐라고 한 거죠. 왜 이렇게 제대로 된 진행을 하려고 하느냐, 넌 누구 편이냐, 이런 식으로 아마 심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은 그냥 자기는 공무원으로 살바를 했을 뿐인데 이런 질책을 받게 되니까 도저히 참 일하기 어렵다. 자기를 일하라고 파견해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제 이런 상황이 됐던 거고, 그 결과가 뭐냐, 진상규명국장을 처음부터 다시 공고를 내라는 거예요. 이미 다른 별정직 공무원 다 공고내가지고 절차가 진행 중인데 공고하지 않고 하기로 했던 진상규명국장을 다시 공고해가지고 뒤늦게 진행하게 되고, 그 진행해가지고 11월 17일경에는 이미 인사혁신처로부터 다 검증 결과 통과를 받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임명장만 주면 되거든요. 예. 아시겠지만 해산될 때까지 임명장이 안 나오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니까 저희로서는 가장 힘들었고, 나머지는 이제 법 자체가 그 당시 여야 합의해서 통과가 됐는데, 법이 있지만 제대로 그 법이 지켜지지 않는 현상들이 이제 법률가 입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수사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이제 합법적으로 수사권을 가질 수 있어요. 법에 규정을 하면. 그런데 끝까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조사 권한만 가지고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상대방이 조사 거부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네, 뭐 동행명령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겨우 들어오긴 들었는데, 이건 명령장 안 받으려고 계속 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분이 MBC 뭐 어떤 분이었는데 그분은 계속 피하는 거예요. 그거 안 받으려고. 그러나 나중에 이제 받게 되는 과정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하면 이제 언론이 추적을 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과정에서, 자기가 의심받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뭐 공표했다고 또 역으로 막 특조위 조사관을 고발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으면 좀 더 길게 할 텐데 한 번 더 시간을 마련할 텐데 오늘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일기 때는 하다못해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국정 자리를 일기가 강제 해산될 때까지도 국장을 임명하지 못했다. 방해 끝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를 들자면. 예. 네네. 그리고 그때 방해했던 핵심 인물이 다시 이기도 들어왔다. 이게 그 야당이 제대로 조사할 뜻이 있느냐 이런 우려가 여전히 있으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2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연결하겠습니다. 1기 문제는 어땠는지 오늘 파악했고요. 네네. 조만간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1기 문제점까지 짚어봤습니다. 2기 과제는 다음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특조위 1기의 상임위원 박종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년 전이죠. 단역 배우 참여 사망 사건. 이 사건은 경찰이 다시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이 두 사건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사건들은 사실은 그 소위 이제 미투가 국내에서 시작되는 분위기 속에 가장 먼저 거론됐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사건 둘 다 청와대 국민청원 결과 한 달 내에 20만 이상이 재조사 청원을 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건 잠깐 짚어보시죠. 왜 중요한지. 예, 우선 이게 우리 사회에 지금 미투 열풍이 일고 있는데 예. 이게 가장 핵심적인 미투의 전형적인 표본. 표본이다. 네, 두 그래서 사건 이 모두. 두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느냐를 보면 우리 사회 미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알 수 있다. 장자연 사건 물론 뭐 기억하고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어떤 사건이었는지 잠깐 정리해 주십시오. 예, 2009년 3월 신인 배우 장자연 씨가 유서와 리스트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예. 예, 그 리스트 안에 언론계 예. 인사들하고 방송사 PD 그리고 예. 중견 기업의 오너 등 유력 인사 한 30여 명 예. 예, 이름이 올라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장자연 문건에는 조선일보 사장이라고 특정도 있어요. 다른 분들도 다른 분들이지만 언론사 사장이 특정되어 있는데 당시 조선일보 해명은 조선일보 본사가 아니라 스포츠 계열사인 스포츠신문 사장 모시다라고 했었죠. 네, 여기에는 이틀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네. 이틀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이틀이 언제냐면 네. 3월 7일 장자연이 사망하고요. 그 네. 다음날 경찰이 이례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장자연 문건을 입수했다. 네. 실명을 확인했다. 예. 우리가 강력하게 수사하겠다. 예. 그런데 이틀 후에 경찰의 입장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문건 실명 갖고 있지 않다. 이틀 전 이야기한 건 관계자와 추정 가능한 이름이 있어서 말한 거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유족의 고소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서 당장 피고소인으로 그 고소당한 사람들을 부르기 어렵다. 이렇게 네. 바뀌었는데요. 그러면 그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네. 그걸 보면 3월 9일 조선일보가 이 관련하여 두 가지 입장을 발표합니다. 네. 첫째는 장자연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사장은 방 사장이라고 특정도 있지 않았나요? 조선일보 사장, 아, 그냥 조선일보 사장. 그런데 말씀이에요? 이 조선일보 사장은 계열사인 스포츠신문 사장 A씨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조선일보가. 그렇죠. 저도 기억납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모 씨가 예. 사람의 직함을 부풀려서 말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뭐 간부가 만약에 참석을 해도 사장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본사 사장이 아니고 계열사의 모 사장이다. 네. 그리고 원래 부풀려서 말을 한다. 이런 두 가지가 나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경검의 수사 결과도 예. 그것과 똑같이 납니다. 그래서 하모 씨, 지금 하모 씨로 알려져 있거든요. 스포츠, 조선일보 계열사인 스포츠 신문 사장이. 예. 그런데 하모 씨가 그 자리에 있었다. 예. 예, 이렇게 검경이 이제 확정을 하죠, 나중에. 근데 하모 씨는 나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제시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술자리는 2008년 7월 17일인데요. 네. 2008년 7월 17일 날 하모 씨는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하고 저녁 식사를 했다. 그렇게 알리바이가 성립됐고요. 그리고 이 하모 씨는 지금 그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조사가 진행되면 과거의 그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네. 예, 그때 소위 이제 계열사인 스포츠 신문에 그 하모 씨가 처음에 지목됐다가 재판 과정에서 네. 본인의 알리바이가 인정이 됐고, 예, 그래서 무죄가 됐죠. 예. 네, 그렇죠? 그분은 아니 여기는 예. 리스트에 있던 모든 사람은 예. 혐의 없음 결정이 났습니다. 모두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불쌍하고 억울하고 화나고 지금 이런 상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네, 피해자가 남긴 지목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 네. 그다음에 경찰이 이상한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장자연 씨와 해당 남성들 간엔 금전 거래가 없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당시에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 장자연 씨와 뭔가 거래를 했다는 걸 전제한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최근에 20-30여 명의 남성들이 합쳐서 총 억대의 돈을 장 씨와 유족의 계좌에 입금했다. 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요거는 수사 내용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추정입니다만은 일종의 합의금이거나 위로금이거나 여기서 그만하자고 하는 정도의 돈이 건네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 뭐 다른 일반적으로 돈일 수도. 얘기하는 예. 대가성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유서에 나오는 30여 명으로부터 예. 술접대를 했고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과 20-30명이 일치되죠. 왜냐하면 원래 리스트에 10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물론 이 10명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이제 매니저 김 씨가 말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매니저 김 씨가 관련 진술을 한 것은 어떻게 됐다가 어떻게 변하죠? 매니저 김 씨는 여러 번 입장을 바꿉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조선일보가 3월 9일 날 보도를 하고 나서 네. 매니저 김 씨가 그 문제의 술자리에 박용훈 사장하고 예. 그다음에 하모 씨하고 예. 장 씨가 있었다. 이런 진술을 합니다. 처음에는. 네. 예.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이 사람 여러 번 말을 바꾸는데 예. 그 자리에 하모 씨가 있었다는 거를 넣은 것 역시 김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헷갈리게 한 거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 거. 그러니까 처음에 볼수 어쨌든 있습니다. 조선일보 방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네. 예. 그런데 나중에 그 자리에 없는 것으로 알리바이가 입증된 하모 씨도 있었다. 둘 다 있었다는 식으로 말을 한 거군요. 처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는 사실이고 결과적으로 예. 박용훈 사장이 그 술자리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 씨는 없었던 거죠. 그 술자리.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사태를 헷갈리게 하는 보도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헷갈리다가 어느 순간에는 뭐가 진실인지 모르니까 점점 관심에서 멀어져 왔어요. 뿐만 아니라 유서 자체가 조작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죠. 예,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네. 법원이 확인한 바 유서가 위조됐다는 증거는 없다. 이거 법원 확인이고요. 네. 물론 법원은 성상납 증거가 없다고도 판결했는데 사실 성상납이 증거가 있겠습니까? 증거가 있을 수 없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장호 전 매니저 이분은 장자연 씨 입장에서 죽은 장자연 씨를 계속 옹호하다가 나중에 그 장자연 씨의 유서 내용을 공개합니다. 네. 그래서 전 매니저 김 씨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거꾸로. 네, 거꾸로.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장호에게 장자연이 6장의 편지를 남겼다 이렇게 주장했고 일관되게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유장호 전 매니저가. 그러면 왜 유서가 조작됐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네. 그건 엉뚱하게 2011년에 한 신문사와 한 방송사가 230쪽에 달하는 장자연 문건을 공개합니다. 이게 조작이었던 겁니다.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어느 게 조작인지 문건이 네. 여러 개야? 6개가 있었는데 네. 나중에 230장의 문건이 또 나오죠. 네, 그 그거 후자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후자는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죠. 네,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네. 유서는 법원이 확인한 바 조작됐다는 증거가 없다. 네. 그러니까 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6장에 들어간 내용들이 이런 거였죠.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거기 네. 조선일보 사장이라고 얘기됐는데 조선일보 사장이 조선일보 주장으로는 계열사 사장이라고 했는데 계열사 사장은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걸 입증했고 네. 그리고 계열사 사장은 최근에
이제는 만약 이걸 재수사한다면 내가 네. 관련 진실을 얘기하겠다. 네. 라고 엉터리 하는 수사였다. 엉터리 수사였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네. 국민들의 분노 지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쌍하고 억울하고 분한 건데 화가 나고 네. 그런데 그 리스트를 보면 리스트에 나왔다는 사람을 보면 정경권언 특히 네. 언론사 사주가 연관돼 있다고 하니 이게 그런 검은 커넥션 네. 어떤 거대한 음모의 검은 커넥션이 연결된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그 언론사가 뭐 와이너한 매체였다면 이렇게 결론이 안 났을 거란 말들을 그때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제가 네. 이틀의 진실 그리고 당시 3월 9일에 조선일보가 두 가지 보도 네. 스포츠신문 사장이었다 계열사 네. 그다음에 부풀려서 얘기한다 그 전 매니저가 요대로 수사가 진행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를 파헤치는 것이 이번 재수사의 관건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겁니다. 분명히 피해자가 있고 권력형 범죄가 확실하고 예. 네. 그런데 가해자가 한 명도 없는 사건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렇죠. 예. 가해자가 전혀 없는 사건으로 유서와 그 유서에 특정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가해한 사람이 없는 사건으로 당시에는 결론이 났죠. 예. 네. 이걸 재수사하겠다는 거고요. 또 동시에 같이 부각되는 사건이 지금 그 자매 단역 배우 사건이잖아요. 네, 이 단역 이걸 잘 배우-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좀 이것 좀 네, 사건 요거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릴게요. 네. 2004년에 단역 배우 A 씨가 보조 반장에게 성추행, 성폭행을 당합니다. 예. 보조 요게- 반장이라는 건 단역 반장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 네. 보조 반장이 단역 배우의 직업적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7월부터 9월까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중요한 건요. 그렇게 성폭행을 해놓고 떠버린 겁니다. 주변에. 아. 그러니까 반장이. 네, 그러니까 다른 현장 반장, 부장, 캐스팅 담당자가 이 단역 배우 A 씨를 인근 모텔, 차량 등에서 성추행과 성폭행을 반복합니다. 다른 동료들이요. 네. 처음에 성폭행한 반장이 내가 쟤하고 뭐 했어 이렇게 떠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 진짜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그래서 사건이네요. 성폭행을 한 사람이 4명, 성추행을 한 사람이 8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그럼 단역 배우 A 씨는 당하고 가만히 있었을까? 네. 지속적인 협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협박이 있었어요? 이 사실을 공개해서 너 사회생활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동생과 어머니를 살해하겠다. 살해요? 네 동생을 팔아넘기겠다. 이게 그 본인이 유서에 남긴 내용입니까? 요거는 어머니가 예. 나중에 고소 고발하면서 다 밝힌 내용입니다. 아, 어머니도 들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네. 이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언니가 일단 당한. 예, 언니가 당한 거고요. 그래서 이 언니가 정신병 증상을 보이기 네.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에게 이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다. 의사에게도. 예. 그래서 엄마가 이 12명을 고발했습니다. 가해자를.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가해자들이 당연히 합의 선고라고 주장을 했겠죠. 예.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중에 2차 가해가 발생합니다. 예. 예를 들면 가해자들이 다 칸막이 뒤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예. 가해자들이 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또 가족을 협박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가해자들이 뒤에 앉아 있었다고요? 네, 칸막이 뒤에. 그래서 조사 내용을 다 들어요. 어. 그리고 심지어 조사하는 수사 내용이 뭐냐면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해라. 그 남성의 은밀한 부위를 센치까지 재고 색깔까지 써라. 이런 조사를 말도 했다고 안 되는 합니다. 조사가 이루어졌네요. 진짜. 네. 그러면서 수사 중에 가해자 A 씨가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 고소를 취하하라. 이렇게 가족들과 수사 A 씨를 도중에? 네, 협박했다고 경찰은 합니다. 왜 그런 조건 하에서 수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살아남은 어머니 한 명이 어머니가 경찰이 우리 딸을 죽였다.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느끼는 게 너무 당연하네요. 네, 뿐만 아니라 A 씨가 항의하는 모친을 폭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현장에서. 네, 그래서 이걸 고소했는데 검찰이 이 가해자 A 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네. 상상하기 힘든 사건이네요, 정말로. 네, 그리고 그래서 2009년 8월 28일 오후 8시 18층 빌딩에서 네.
언니가 자살하면서 남긴 유서가 나는 그들의 놀이개였다. 그들은 나를 건드렸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경찰, 그러니까 공권력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공권력이 도와주긴커녕 다시 가해 현장으로 몰아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인 2차 가해가 수사 과정에서 벌어졌고요. 심지어 수사하는 형사가 들어와서 이 A씨, 당한 A씨한테 10몇 명하고 그 관계한 그 아줌마야 아가씨야 당신이야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동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생은? 언니가 죽고 나서 6일 후에 죄책감을 못 이긴 동생이 자살했습니다. 동생이 언니를 도와주지도 못하고 지켜주지도 못하고 네.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데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 해서 자살을 또 해요. 뿐만 아니라 이 언니가 단역 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주선한 게 동생이었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살했고요. 얼마 안 있다가 아버지가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네요, 정말로. 이게 근데 20년, 30년 전이 아니라 2004년에 벌어졌고 네. 2009년에 생긴 사건이죠. 자살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역시 여기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지금 그 청와대 청원이 이루어졌고 네. 경찰에서 다시 재조사한다는 건가요? 제가 그 지점에서 약간 분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도 경찰이 예. 그 이해할 수 없는 수사 번복 예, 발표를 예. 하지만 이 단역 배우 자매 사건은 사실상 어머니의 말대로 2차 피해 때문에 2차 가해 때문에 자살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청장이 나서서 사회적으로 단역 배우 자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먼저 수사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예. 그런데 재조사를 지시는 했지만 예. 제대로 수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선 공소시효가 다 지났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장자연 사건하고 단역 배우 자살 사건 요 건의 경우 법적으로 자꾸 접근해서 그거 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저는 3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뭐 20년 전 사건도 나오는데요. 그게 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네, 그리고 요 그 단역 배우 사건이나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는 저는 국회가 이제 나설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두 사건의 공통점을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우선 이건 미투의 전형입니다. 첫째 권력 관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업적 가치의 훼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끔찍한 성폭력이 있었다는 것. 네.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미투 사건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네. 그리고 그걸 또 권력이나 혹은 그걸 밝힐 의무가 있는 공권력이 오히려 그 진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했죠. 가해 또 다른 가해를 한 사건입니다.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교과서적인 사건, 모든 요건을 다 갖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자연 사건과 단역 배우 자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지금 미투는 문화운동으로 가야 되겠지만 네. 이게 우리 공권력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해결할 역량이 있냐. 이거를 잣대가 될 것이다. 네,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나오셔서 이 사건에 대해서 꼭 설명을 하셔야 되겠다고. 네, 제가 진짜 이 두 사건은 꼭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장자연 사건의 경우는 이틀의 진실. 거기에 저는 해답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3월 7일 발표 내용과 3월 9일 발표 내용이 달라진 그 사이에 왜 바뀌었냐? 무슨 일이 있었냐? 네. 누가 개입했냐? 저는 이걸 밝히면 많은 게 드러날 것 같고요. 네. 단역 배우 자매 사건은 2012년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뛰어다녔는데 당시에 정말 어머니한테 죄송한 게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너무 힘든 상태였고 우린 도와주려고 애썼는데 정서가 되게 아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못 도와드린 게 오히려 제가 계속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이 사건이 꼭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내내 최민희 의원님이 계속 연락 왔어요. 이거 해야 한다고. 그래서 바빠가지고 나중에 하자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친절한 AS. 예. 뉴스공장에서 김정은 위원장 인터뷰도 하는 날이 오는 거 아닙니까? 네. 제 인터뷰 리스트에 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핵 문제.
예, 전문가의 설명.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예.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용어만 계속 나와서 저희가 그런 용어들이 어떤 의미고 어떤 역사가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더 자주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현재 역사책에 나올 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해야죠. 그 외에 TBS 앱 잘 안 들린다는 문자가 엄청 많이 왔어요. 예. 최근에 접속자가 계속 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줄 서서 들어오세요. 저희 그 TBS 서버는 저희 사장님한테 연락 주시고요. 예. 왜 이렇게 소리가 끊기냐 뭐 이런 얘기 계속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아봤더니 예, 접속자가 계속 늘어서 최근에 더 늘었어요. 그래서 그렇다. 예. 항의는 사장님에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대 한국인 남성이 일본 오사카에서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있었죠. 예. 이것이 과연 혐한 범죄인가 아닌가를 두고 국내 언론은 보도가 됐는데,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게 혐한 사건이 맞는지 예,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현지의 유재순 JP뉴스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꽤 크게 주말에 보도가 됐습니다. 일본인이 한국인인 줄 알고 어떤 뭐 발음이라든가 태도를 보고 갑자기 짜증나서 찔렀다, 이런 식의 보도인데, 일본에서는 이 사건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습니까? 네, 그다지 일본 언론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테레비 아사히와 니혼 텔레비전에서 비교적 비중 있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외 언론들은 대부분 사회에 불만이 있는 무직자의 일탈로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혹시 상대가 제일 한국인이라는 점도 보도가 됩니까? 아니면 그냥 사회 불만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찔렀다, 한국인이라는 특정하지 않고 그렇게 보도가 됩니까? 네, 사실 제일동포나 한인사에서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일본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 피해자의 신분을 29살 회사원이라고만 밝히고 국적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조차 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당연히 혐한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게 반대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인이 일본인을 흉기로 찔렀다면, 만약이죠. 일본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일면톱으로 보도했을 것이고요. 아마도 이 오사카 사건은 일본인의 속내를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찔린 게 제일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일본이 원치 않는 거군요. 가해자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그렇죠. 의도적으로 빼놓고 빼고서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뉴스가 커질 이유가 없겠군요. 일본 사회에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27살 회사원을 사회 분만을 가지고 찔렀다, 그러면 뭐 단신 처리되고 끝날 정도의 뉴스, 이 정도 취급되고 있는 거라서 제일동포들은 이 사건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에 나오는 댓글을 전부 확인을 해봤는데요. 어느 댓글 한 줄조차도 한국인이라는 국적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거꾸로 이 사건을 이렇게 다루는 일본 언론의 태도를 볼 때, 이것이 혐한 논란이 일본 사회에서 크게 보도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거가 있다는 거를 알려지기를 일본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사카에서 초밥집. 그것이 속내죠, 일본인들의. 그렇군요. 오사카에서 왜 얼마 전입니까? 1년인가 2년 전에 초밥집에 고추냉이 가득 넣어서. 네, 작년이죠. 네네. 오사카에서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또 특별히 있습니까? 사실은 일본에서 우익 집단이 가장 많은 곳이 오사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일동포가 가장 많이 사는 곳도 오사카입니다. 그리고 코리안타운이 제일 먼저 생긴 것도 오사카에 있는 쯔르아시라는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동포 학교도 많고, 그리고
상인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다 하면 우익들은 제일동포 학교나 코리안타운에 몰려가서 일본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말라. 일본을 떠나라. 그리고 심지어는 조선인들은 나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 모두 죽여야 된다라는 극단적인 발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가 그런 특수한 조건이고,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는 잘 모르는데 실제 혐한 관련 서적이 일본에 사실 많고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죠. 그것이요, 한 10여 년 전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면 혐한 비즈니스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했을 만큼 혐한 비즈니스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이 혐한 비즈니스는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남북 간을 무차별로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책 또는 잡지들이 아직도 잘 팔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지난 2014년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법적 제재를 마련하라는 유엔의 경고를 받고 현재는 많이 수그러든 상태입니다. 일본, 이런 혐한 비즈니스나 일본의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일본 우익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조장되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방치되었다 이런 분석을 본 적이 있거든요. 조장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방치된 것도 사실입니다. 양쪽 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본 우익이 혐한 분위기를 뒤에서 조장하거나 최소한 방치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령 예를 들면요. 상징적으로 예를 들면 아베 총리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아베 총리가 지금까지 굳건하게 제2기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혐한 분위기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을 때리는 걸로 그렇죠. 정권을 유지해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베 총리가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이죠. 네네. 그것뿐만 아니라 북한이 남북한 정상회담이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지난주에는 북경을 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혐한 시위자뿐만 아니라 아베 정권까지도 지금 흔들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베가 대북 관계의 긴장을 이용해서 계속 인기를 유지하고 집권해 왔다는 건 사실인데 그 못지않게 남한에 대한 혐한 분위기도 만들어내려고 우익들이 노력해 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군요. 분석하시는 거죠. 일본에 사시면서 우익들이 조장을 했고 정치권들이 방치를 했지요. 그러니까 일본에 사시면서 언론을 하시면서 그게 명백히 눈에 보인다 이런 흐름이 그런 말씀이시죠? 체감 온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몸소 느낄 때가 많고요. 그리고 서점에 가더라도 수백여 권의 혐한 서적이 맨 입구에 잘 보이는 곳엔 배치돼 있을 만큼 혐한 서적이 아주 잘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아주 공공연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조차도 방치를 한 채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유엔에서 이거는 엄격한 인종차별이고 그리고 철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은 많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또 그 생각이 다시 나는데 일본의 극우단체인 제특회도 일본의 정치가 뒤에서 배후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을 제가 여러 차례 여러 전문가로부터 접했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는 거죠? 제특회 같은 경우는 배우일 뿐만 아니라 조장을 할 뿐만 아니라 또 현장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극단적인 것도 서슴지 않고 그리고 정치권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현재 아베 정권과도 같이 모임을 갖는 등 협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 관계죠. 협력을 하는. 제특회라고 하면 우리나라 일베 플러스 어버이 연합 정도를 합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프라인에서도 활동하고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근데 여기가 주제가 혐한이죠. 혐한. 예.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아베 반대 시위가 있으니까 그 배우가 한국인이라는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거기서.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데요. 예. 지난주 23일에는 지지난주죠. 23일에는 만여 명이 수상 관저에 몰려들어서 항의 시위를 했는데요.
그때 촛불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진짜 촛불이 아니고 LED라는 그 형광등을 들었는데요. 안전 문제로 촛불 대신 LED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촛불을 시위를 하게 된 동기가 우리가 그 촛불 혁명으로 정권을 바꿨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그 대학생들이라든가 젊은이들이 우리도 한국의 그 촛불 시위를 배워서 그 비폭력 평화 시위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런 계기가 돼서 관저 앞에서 1만여 명이 모여서 촛불 시위를 했는데요. 네. 이 현상을 두고 우익들이 왜 그 한국을 그 본따서 하느냐 이거는 한국에 추종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매국노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편인 너희들은 데모하는 사람들이죠. 시위대들은 일본이 아니다라는 극단적인 그 주장까지 하면서 맞불을 놨죠. 혐한 시위를. 아, 재밌네요. 우리나라의 극우가 촛불을 보고 북한이 배우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의 극우는 촛불 배우가 한국이라는 말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나쁜 것은 아마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본도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서 계속 일본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그 재팬 패싱 소위 계속 그 얘기가 되고 있는 외교안보 부분에서 계속 일본이 이제 취급받지 못하는 재팬 패싱에 대해서 일본의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시간이 짧아서 좀 짧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사실은 최악의 상태고요. 그리고 아베 수상 그 총리 얘기만 나오면 당장 그만둬야 된다는 그 비난 일색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제 아베가 입장이 굉장히 좁아진 상태인데 저희가 이거 계속 하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준비가 안 됐고요. 일본 상황이 어떤지는 이번 주 내로 한 번 더 연결해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본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JP뉴스 유재순 대표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